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월 3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가 3일이 가고 있습니다. 진우석입니다. 민주주의는 바꾸고 말하면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한 전쟁입니다. 승리를 위해 동원되는 대표적인 전략은 대중조작, mass manipulation입니다. 대중을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의 특징을 대중조작과 이를 통한 이미지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중조작을 얼마나 교묘하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1월 1일 아침이면 현충원 앞은 북적입니다. 정치인들이 정당별로 참배하러 들이닥치니 그렇습니다. 왜 하필 1월 1일 정치인들은 순국 군인들과 애국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묘지로 몰려갈까요? 그들 자신의 애국심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드러낼 한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고급 대중조작이죠. 그때 언론사에 찍히는 사진은 정당 내 서열이 드러나는 사진이니 당의 권력자 옆에 서기 위한 암투가 치열합니다. 대놓고 옆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는데 당이 너무 넓게 보일까 봐서 한때 젊은 당식자들을 당 지도부 옆에 배치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어떻든 올해도 현충원에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어제 2일엔 문 대통령도 갔더군요. 기자들이 그 뻔한 행사에 관심을 가진 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 3인을 건의하겠다고 한 때문이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3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말이 적절한 시기이지 두 전직 대통령 3인에 대한 에드벌룬을 띄운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차피 3인론은 야당에서 먼저 나올 판이었습니다. 그러니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진 거죠. 언론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 일부 반발하더라도 중도 보수적 표를 잡기 위한 카드로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야당 분열까지 노린 다목적 포석이라고 썼더군요. 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문 정부의 핵심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이 감옥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0년이 깎였습니다. 뇌물 15년, 직권남용 5년입니다. 벌금 180억과 추징금 35억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입니다. 1월 14일 대법원은 서둘러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 3인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죠. 우선 이 형량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아시다시피 뇌물죄의 경우 미르와 K스포츠재단 돈은 뇌물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삼성이 승마 선수였던 정유라의 훈련용 말을 빌려준 것과 영재스포츠재단 돈만 뇌물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걸 뇌물로 만들기 위해 박영수, 윤석열 특검은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라는 턱도 아닌 논리를 가져다 붙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듣도 보도 못한 구성요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김명수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로 만들었죠. 졸지에 형법 교과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뇌물죄 구성요건으로 명시적 청탁이 아닌 이심 전심에 묵시적 청탁으로 족하다고 말입니다. 이제 언제든 뇌물죄는 원님 재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린 징역 20년이 이 정권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적폐청산의 성과처럼 여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것이 국격에 관계된다는 주장은 파묻혔습니다. 그래서요, 만약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록 헛수아비처럼 됐다 해도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면 과연 그녀에게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나 정유라 승마여 훈련용 말 구입비를 뇌물이라고 해서 기소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면에서 박영수 특검은 정치특검이었으며 삼성특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탄핵에 동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국격의 문제인데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소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솔직히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권력이 기대하거나 더 나아가서 요구하는 돈을 내놓다가는 언제든 뇌물 공여, 뇌물 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재벌이 하는 사회적 기부가 뇌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과연 재벌이 사회적 기부가 없었습니까? 많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내놓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죠. 거기에다 형법전에 사문화되어 있다가 적폐청산의 도구가 된 직권남용은 지난번 윤석열 징계 파동에서 보았다시피 언제든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그날부터 밤잠을 못 이룰 사람은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국민 통합이니 뭐니 하는 거창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 보복을 끊어내는 결단 같은 모양새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김종인 위원장은 약간은 떨다는 인상을 보였습니다. 제 표현이 좀 지나친가요? 물론 며칠 전 극비리에 회동했다는 이낙연 대표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귀띔도 받지 못했으니 더욱 그랬겠죠. 지금까지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두 대통령 사면 문제는 자신이 먼저 던져야 할 화두인데 그만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게다가 위원장 시한이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가 꿈꾸는 대망은 아직 요원합니다. 아직 어느 언론도 그를 대권주자로 여론조사 명단에 넣지 않고 있으니 이상하다면 이상한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얼마 전 보수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란 것을 했습니다. 더욱이 아직 재판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업과의 유착 문제까지 들먹이죠. 그랬으니 그가 사면 건의에 쉽게 찬성 표시를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상수를 들어 환영한다거나 당연한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보다 더 웃기는 것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상강박입니다. 그 역시 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 말이 앞부분만 말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습니다. 정치문 때 MB로부터 상당한 후원을 받았다고 소문이 난 안철수였기에 고개를 절로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걸 다 제쳐두고라도 대통령을 지낸 일을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치르는 것보다 더한 형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철수의 정치 감각은 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자연스럽게 여당이 주도하는 국민 통합이 사면 정국을 만들겠죠. 그런데 어차피 이 권력은 그 사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조차 놓치고 두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둔 상태에서 차기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그건 문 정부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를 일이니 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1일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자 막상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이 깔리는데 강성 지지층에선 아주 강한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당원 게시판에는 반대하는 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사면을 건의할 거면 탈당하고 하라. 이 강성 친문은 이 대표의 사임과 탈당을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뜻과 정반대라는 글도 있다는데 과연 당시 촛불을 든 보통 사람들이 이 글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과연 이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이 청와대와 어떤 조율도 없이 나온 말일까요? 그건 정치 초단도 하지 못할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사면 카드를 쓰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카드를 쓸 기회는 사라진다는 것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 것입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고 대선 전국에 돌입하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대선 전국은 아주 심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권이 교체됐을 때 이른바 정치보복의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건의하는 형식을 빌어 자연스럽게 두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겠죠.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대규모 감염 사태는
이제 문재인 정부 최대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북구치소 관련 확진자 수는 절반 가까이 되는 무려 958명입니다. 이 중에 수용자만 915명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아주 송곳 같은 말을 했습니다.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이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리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르냐. 맞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무리 재수사이지만 그들을 짐짝 취급한 것 같아 지켜보는 우리가 다 민망할 지경인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권력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만 합니다. 집권민주당은 아직도 입을 닫고 있더군요. 주무장관인 추미애는 1일 페이스북에 교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는 뒤늦은 사과문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14일 만의 사과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문에서 동북구치소가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이 다시 논란을 불렀습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미길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해서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무능한 사람은 언제나 이처럼 변명이 많은 법입니다. 헌재가 윤석열 총장과 싸움을 벌였을 때 들였던 힘에 반의 반만 써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언론에 나온 민주당 어느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휴 장관의 사과는 타이밍도 늦었고 진정성도 부족해 매만재촉한 꼴이다. 보수 집회 참가자들을 살인자라고 부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말을 옹호하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인 1911년 인권 사각지대가 된 재소자 문제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소자 인권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화제가 됐더군요. 문 대통령이 다시 그 글을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어떻든 불똥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이 법무부는 오는 13일까지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합니다. 교도소 내 집견, 작업, 교육 등은 전면 제한되어서 일반 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집견, 전화 사용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스마트폰을 통한 집견을 어떻게 하는가요? 검찰 소환 조사도 최소화하며 변호인 집견조차 원칙적으로 중단되어 불가피한 경우 일반 집견실에서 시행한다고 하는군요. 그런다고 재소자 인권이 과연 더 보호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법무부 공무직노동조합이 12월 31일 동북구치소 사태와 관련해서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저 역시 이 방송에서 이 문제가 방치된 것은 추 장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었죠. 과연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동북구치소 안에서 방역 조치가 엉성하다는 내부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기길수 모 씨는 최근 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전수검사 때 직원들이 재소자 통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폭로했습니다. 마스크를 아예 안 쓴 직원도 있다고 하는군요. 방마다 체온계를 넣어준다고 대량 구매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다 나눠주지 못하고 폐기했다고도 합니다. 책상을 찍어도 36.5도가 나온다. 이 말이 문정부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쓴 결론을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저 확진되길 기다리는 상황인 것 같다. 전문가가 없으니 모두가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는 내부 사정도 파악하지 못한 채 핑계만 대고 있다. 결국 추 장관은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인 12월 29일에야 처음 동북구치소를 찾았는데 어제는 정세균 총리와 다시 동북구치소에 갔습니다. 정 총리의 말이 이렇습니다.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단한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걱정된다는 얘기인가요? 다행히 수용자들의 기본권 제약은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은
WHO에 보고하고 강력한 봉쇄 조치를 하는 등 전 세계의 감염병 대응에 이바지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거 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의 경종을 울렸다. 이쯤 되면 뻔뻔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낯이 두껍다고 해야 합니까?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밝혀집니다. 자, 신축년에는 이미지 정치를 하는 이들보다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미지 정치는 언론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미디어가 대중과의 소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치인이 연예인처럼 이미지를 쌓는 데는 신문과 방송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특정 정치인을 어떤 카메라 앵글로 잡는가, 뉴스에서 몇 번째 꼭지로 다루는가, 얼마나 호의적인 멘트로 조명하는가에 따라 그의 정치적 비중은 결정됩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고 대중에게 때로는 인내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정치인은 어디 없습니까?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